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교고사 최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송미인곡, 또 진달래꽃, 그리고 시조두수 이런 서정문학의 갈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소단원 3으로 넘어와서 322쪽이죠. 교과서 322쪽부터 시작되는 허생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이제 학습 목표가 뭐냐면, 학습 목표는 이제 한국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서정문학이었습니다. 서정문학.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말로 짧게 압축해서 표현한 어떤 문학 갈래가 서정문학이라고 한다면,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것은 이제 한국 서사문학입니다. 한국 서사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 배울 것은 바로 한국의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처음에 문학 공부 시작할 때도 배웠었죠. 우리 문학의 갈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번 단원에는 서정,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사문학. 서사문학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갈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소설 갈래가 있죠. 허구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작가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인물과 허구적인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문학 갈래를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소설이 있었죠. 소설. 그래서 우리 한국 서사문학의 이런 서사문학의 흐름이 어떻게 이게 발달이 되어 왔는지부터 해서 서사문학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3쪽에 알아두기 1번으로 들어가시면 한국 서사문학의 흐름에서 알아두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서사문학은 고대 제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우리가 서정문학은 원시 종합예술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서사문학도 마찬가지로 고대 제천의식에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어떤 상황에서 뭐 읍조린말이나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하늘에다 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겠죠. 그런 것들에서부터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제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이제 삼국시대로 오면서 구비문학으로 향유되었다. 구비문학이 무슨 뜻이냐?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는 문자로 기록을 하기보다는 이런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문학의 전승 방법을 구비문학이라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뭐 글을 써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할머니가 해주신 옛날 이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구비문학으로 전승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승되는 이런 구비문학으로 주로 이런 서사문학이 향유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달랐겠죠. 그래서 많은 버전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구비문학으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비 전승되던 이야기들은 고려시대에 오면서 이제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또 고려시대 폐관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그 직책이 있었습니다. 폐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같이 구비전승되는 그런 막 유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폐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이야기집, 그게 이제 폐관문학이라고 합니다. 폐관문학.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수집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써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집들, 그런 책들이 이제 또 서사문학의 한 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폐관문학이라든지 이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이런 책이 쓰여짐으로써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자로 그때 당시 서사 문학들이.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최초의 소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난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집이에요. 이 금오신화는 한 편의 작품이 아니라 5편의 작품이 들어있는 소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지금의 소설 형태와 비슷한 그런 소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서사문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전에도 소설과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기록된 것이 지금 전해져 온 것이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소설의 그 최초 형태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한글이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제 한글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우리 국문소설, 우리 한글로 된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 바로 뭐였어요? 허균이라는 선생님이 쓰신 홍길동전이 바로 최초의 우리 한글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이 창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 문학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사 문학 하면 대표적으로 이 소설이 가장 대표적인 문학 갈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이 허생전도 마찬가지예요. 허생전도 당시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소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소설은 사실이라든지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사건을 계속 이제 전개를 해나가잖아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이야기, 사건을 전개해가는 문학 갈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구적인 사건 안에는 이제 허구적인 등장인물도 허구적 인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그걸 지어낸 작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죠. 진짜 실존하는 인물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존한 인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하더라도 작가의 어떤 상상력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이 이제 주된 서사 문학의 주된 문학 갈래의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소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서사 문학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기 2번 보시면 서사 문학의 현실 반영적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사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언어로 창조되는 예술이고 언어에는 현실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학 작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사회의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사상 또는 그 당대 사회의 현실이 녹아져 있는 거죠. 작품 안에.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 그 작가가 살아간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허생전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주요 어떤 허생전의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허생전이 쓰였던 당시 조선 후기의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당시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등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의식, 사상, 당대 사회, 현실 등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서사문학의 현실 반영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응하는 여러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뭐도 비판할 수 있냐면 사회의 모순, 그 사회의 어떤 모순점, 잘못된 점, 그 사회의 모순점을 꼬집을 수 있는 거죠. 이 소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사문학 작품을 통해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모순과 마주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서사문학의 가치 첫 번째죠.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모순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서사문학의 첫 번째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서사문학의 두 번째 가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을,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당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살아가던 이 사람들, 뭐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나 그 사람들의, 소설 속 사람들의, 소설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마주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법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과 연관을 지으면서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설 작품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런 거를 이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사문학의 가치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을 감상하는 것이고, 소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4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허생전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쓰인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쓰셨어요. 실학자이신 박지원이라는 분이 쓰신 허생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 허생전을 한번 읽어보시고 읽은 후에 선생님이 두 번째 올려드린 그 허생전 관련 애니메이션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읽으셔야 돼요. 작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올려드린 동영상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